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심화편 학원 교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이제 꽤나 뒤로 와서 근대 파트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교재 강의로는 20강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총 30강 정도로 주제가 챕터가 30개로 나뉘어 있죠. 그중에 20번째 주제로 근대의 구국 운동과 근대 국가 수립 노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국이라고 하는 단어, 근대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들이 한국사 공부하실 때 지금 시대 순서대로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시대를 구별했을 때 어떤 시기를 이전과 다른 이름으로 부를 때에는 이전과 확연하게 달라지는 특징들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근대 시기, 근대에서 넘어오면 이제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현대 시대가 되잖아요. 근대라고 할 만한 특징들이 무엇이 있었을까? 이전의 조선 왕조 시기하고 뭔가가 달라집니다. 그거를 한번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구국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구하기 위한 운동이에요. 큰 테두리 안에서는 아직은 우리가 지금 배우지 않았지만 뒤시기에 독립운동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기 이전에도 여러 가지 문제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나라를 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면의 구국운동이 일어났던 거, 그런 거 한번 보시고, 사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내부에서도 근대국가라고 하는 거를 가려고 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개혁을 하고 개화를 하고 뭔가 새롭게 변신을 하려는 세력들이 있었는데, 어떤 분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도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 근대 시기에 중요한 사건들이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이론 파트가 내용이 살짝 지금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입니다. 임오군란, 지금 여기 연도는 나와 있지 않지만 1882년도에 있었던 임오군란입니다. 임오년에 있었던 군사들의 난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전에 우리도 개화 정책 같은 걸 실시를 하면서, 그리고 강화도 조약에서 이 일본의 신식 어떤 무기와 군대들을 보고서 우리도 이런 게 필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원래 갖고 있었던 군대를,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구식군대라고 좀 부를 수가 있겠고, 이런 개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별기군이라고 하는 거를 창설을 했단 말이죠. 조총부대를 양산을 합니다. 근데 이 조총부대가 균일하게 매끄럽게 운영이 됐던 게 아니라 약간 좀 차별적으로 이전의 부대하고 이전의 군인과 이후의 군대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 식으로 존재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게 마치 신분차별처럼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이전에 있었던 구식 군인들은 신식 군대였던 별기군하고 여러 가지 차별 대우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심지어 급료까지 체불이 됩니다. 일단 월급도 급여의 액수도 좀 차이가 났는데 그마저도 제때 주지가 않아서 급료를 여러 달에 걸쳐서 체불을 하게 되고, 이게 한꺼번에 지급이 되기는 했는데 그것도 한꺼번에 준 것도 아니고 일부를 지급을 하면서 보통 이제 곡식으로 급료를 받는 게 있어요. 여기에 온전한 쌀이 아니라 뭐 겨라던가 껍데기라던가 모래라던가, 그러니까 누군가가 절반은 이미 빼먹고 절반을 다른 것으로 넣은 어떤 착복과 횡령의 온상의 어떤 잘못된 급여를 받게 되면서 빵 터진 거죠. 이 불만이 쌓여서 일어났었던 일종의 이제 난리입니다. 봉기에 가깝죠. 그리고 개항 이후에 일본인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여러 가지 경제 침탈을 합니다. 특히 일본 내부에서도 늘 문제가 되고 있었던 쌀, 식량 수탈이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이 됐는데, 이걸로 쌀값이 너무 올라요. 쌀값은 오르고 급여는 지급되지 않고 상당히 힘든 상황인 거죠. 당연히 못 사는 사람들은 더더욱이 힘들어지게 돼요. 하층민들의 반일 감정이 굉장히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게 전부 다 일본과 소통하기 위해서 개항을 한 뒤에 우리가 사는 게 더 힘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밀린 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런데 그 쌀에 온전한 쌀보다 겨나, 모래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구식군인들이 월급을, 이 녹봉을 지급했었던 선해청이라는 창고가 있어요. 이 곡식을 쌓아놓고 이걸로 급료를 주는 거죠. 여기하고 이 눈에 가시 같은 별기군을 가르치는 군관이 있는 일본 공사관을 습격을 합니다. 여기에 반일 감정이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생활이 힘들어지게 된 배경에 일본과의 어떤 교류가 여기가 영향을 미쳤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감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 공사관을 같이 습격하고 별기군을 통솔했었던 일본인 교관을 살해합니다.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죠. 그리고 민씨 정권 축출이 뭐냐면,
하층민들이 생활이 어려웠었던 어떤 원인 중에 하나로 당대 정치가 잘못돼 있어 이런 생각을 해요. 그때 당시에 정권을 잡고 있었던 건 그 명성황후 민비 쪽의 세력인 민씨 정권입니다. 그 왕비 쪽의 집안이 모든 실권을 다 쥐고 있었죠. 그래서 이 구식군인들이 이 민비네 정권에서 나라를 잘못 다스린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민씨 정권의 고관들을 같이 살해합니다. 같이 살해하고 그리고 도시 하층민들이 이 봉기를 점점 크게 만들어요. 흐름이 점점 커져서 궁궐까지 들어갑니다. 궁궐까지. 사실 명성황후 이때 한번 죽을 뻔했어요. 이때 구사일생으로 궁녀복으로 옷 갈아입고 피신을 해서 명성황후가 충주까지 피난을 가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데 사실은 이때에 요거를 수습하기 위해서 정권에서 밀려났었던 흥선대원군이 다시 잠깐 재집권을 합니다. 흥선대원군.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한 건 뭐겠어요? 자신을 세력을 밀어내고 개화 정책이 추진됐었던 거를 전부 원상복귀시킵니다. 정부의 개화 정책을 전부 중단하고요. 군대 개편해놓은 거 다시 원상복귀시켜요. 이영을 2개로 만들어놨던 거 폐지하고 이전의 오군영 체제를 다시 부활시키고 개화를 위해 고종이 만들었던 통리기무아문이라는 기구하고 별기군 신식군대 폐지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모군란을 잘 활용을 해서 재집권을 한 건데 왕비가 지금 궁궐에 없잖아요. 피난 갔잖아요. 죽은 건 아니지만 어디로 피난 갔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때 대원군이 다시는 이 민비 세력의 어떤 수장 역할을 하는 요 며느리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죽었다고 발표를 하고 국장을 치러버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는데 아마 안 죽었다는 것도 알고 있을 거예요. 시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공개적으로 죽은 사람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다시 복귀하기가 어렵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뭐 이렇게까지 할까 싶죠. 흥선대원군과 민씨 사이에 어떤 알력 다툼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게 보이는데 또 이렇게 가만히 있을 민비가 아니죠. 이 민비가 피난 가 있으면서 다시 서울로 돌아올 방법을 강구를 하게 되고 청나라에 요청을 합니다. 청나라에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고요. 민씨 정권의 요청을 받아서 청나라가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뭘 하냐면 여기에 어떻게 응대를 했는가가 조금 충격적인데 대원군을 납치해요. 흥선대원군을 청나라로 납치해서 압송해서 데리고 가버리고 난을 평정을 합니다. 되게 황당한 사건이죠. 아무리 그래도 왕의 아버지면서 섭정 역할을 오래 했었던 사람인데 우리나라의 매우 중요한 인물을 그냥 청나라로 압송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이모군란은 결과적으로는 뭐 바꾸는 거 없이 실패를 했죠. 다시 민비는 돌아와서 복귀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난리가 진압되고 난 뒤에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여기서 큰 흐름은 우리나라 내부에 뭔가 문제 때문에 이모군란이 벌어졌는데 이거 해결은 우리가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힘을 빌려서 해결을 했고 이 난리가 일어나는 난리통에 다른 나라가 피해를 받았어요. 여기에서 연결되는 나라가 일본과 청나라입니다. 자, 이모군란의 결과 우리나라와 조선과 일본 사이에는 재물포조약이라는 게 있어요. 재물포조약. 자기네들 피해받았다는 거죠. 일본인 공사관 습격하잖아요. 너네 배상금 지불해. 우리 공사관 다 홀라당 타버렸어. 그리고 심지어 우리 군 교관이 죽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사건 아니냐. 뭐 할 말 없죠. 배상금 지불합니다. 엄청난 배상금을 지불을 하고 니네가 또 이런 난리 일으킬 수 있잖아. 우리도 우리의 신변의 안전을 보장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일본 공사관에 병사 두는 거 너네 허락해야 돼. 그러니까 군사를 데리고 들어오는 거를 오케이 할 수밖에 없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이 지금 돼버린 거죠. 이게 바로 조선과 일본 사이에 이모군란 때문에 맺어졌던 재물포 조약입니다. 그리고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왜냐면 우리를 진압해 준 게, 이 난리를 진압해 준 게 청나라니까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야겠죠. 여기서 요구한 건 뭐였냐면 상업에 관련된 걸 요구하는데 상민 수륙 무역 장정, 무역에 관련한 어떤 조약을 맺습니다. 조선을 종속국, 속방으로 규정을 하고 우리가 중국 청나라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규정하고 이걸 아예 문서로 확인한 거죠. 문서로 확인하고 청나라 상인들의 내지 통상권을 확대하는 계기가 됩니다. 내지 통상이 뭐냐? 옆에 나와 있죠. 우리가 원래는 강화도 조약에서 개항장을 열었어요. 원래는 외국 상인들은 개항장 근처에서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쪽으로 들어와도 돼. 이렇게 확장을 시켜준 거죠. 이러면 우리나라 상인들이 좀 피해를 많이 받겠죠? 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청나라의 힘을 빌려서 이 난리를 진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치외법권 인정해주는 게 됐어요.
이제 우리는 개항장에서 일본인만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청나라 사람들도 같이 무서워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모군란의 결과로 나온 것들이고,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한 2년 동안 기간 동안에 청나라가 얼마나 내정 간섭을 했겠어요. 이모군란 하나 해준 거 가지고 온갖 생색이랑 생색은 다 내면서 여러 가지를 관여하고 여러 가지를 착취해 갑니다. 청나라의 심한 내정 간섭, 이 내정 간섭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 크게 여러분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옆에 별도의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마젠창이라고 하는 청나라 사람이 내정 고문으로 와요. 우리나라 내정에 관여하는 청나라 사람이 존재했다는 거고, 외교로도 우리가 개별적으로 활동을 할 수가 없고, 멜렌도르프라고 하는 외교 고문을 하나 파견합니다. 그래서 조선의 어떤 외교까지도 청나라가 쥐락펴락하려고 하고, 청나라 장군인 원세계, 발음상으로는 위안스카이죠. 위안스카이가 지휘하는 군대가 조선에 상주를 하게 됩니다. 이러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옛날에 신라, 옛날에 고우리 삼국시 배우고 기억나시죠? 그때 광개토대왕의 신라에다가 군대 빌려준 거 기억나실 거예요. 5만 명. 신라에 쳐들어온 외를 물리쳐달라라고 하면서 5만 명의 군대를 이제 빌려준 거 기억나실 텐데, 그리고 나서 광개토대왕이 어떻게 했죠? 이 외를 물리쳐주기는 했지만 그 뒤로 군대를 그대로 신라 땅에 주둔시키게 되죠. 현대에도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군의 도움을 받았지만 미군이 우리를 도와주고 나서 끝난 게 아니라 미군이 상주를 하게 되는 상황도 벌어지는 거죠. 비슷한 상황이 여러 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남의 나라 군대가 항상 우리나라 땅 쪽에 있는 거예요. 상당히 위험한 일이죠. 이런 내정 간섭이 심해졌었어요. 그리고 이제 민씨정권은 개화 정책을 그렇게 환영하지 않습니다. 이 개화를 진짜로 하려면 외국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상들을 같이 들여와야 되는데, 이 사상들이 지배자의 눈에는 좀 위험해요. 신분제를 부정하고 모두가 평등하고 뭐 이런 거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개화를 되게 지연시켰죠. 지지부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거죠. 이 지배 세력은 사람들이 정말로 잘 먹고 잘 사는 데 관심이 있었다기보다 민씨 정권을 유지하면서 나라를 굴리는 거에 좀 더 관심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맞아떨어져요. 일단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연도로 따지면은 이모군란이 일어나고 2년 정도 뒤에요. 그 2년 동안 우리는 극심한 청나라의 내정 간섭을 겪었고, 민씨 정권의 견제 때문에 개화 정책도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조건이 맞아떨어졌냐면, 이대로는 안 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마침 청나라와 프랑스 사이의 전쟁 때문에 조선 안에 있었던 청군의 일부가 철수를 하게 됩니다. 기회는 이때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청나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 했었던, 개화를 추진하고 싶어 했었던 세력은 청나라가 군대를 좀 뺀 시점이 가장 적기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래서 갑신정변의 발발은 일단 개화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화당 대표적인 인물로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개화당이에요. 급진개화파입니다. 빠르게 거세게 한꺼번에 개화를 해야지, 조금에서는 의미가 없어. 부분에서는 의미가 없어. 아주 급진적인 개화를 추진했었던 젊은이들, 이 똑똑한 젊은이들이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을 대표로 하는 개화당입니다. 개화당. 이 개화당이 자, 우리 한번 개화를 한번 추진해보자. 그러려면 우리의 개화에 사사건건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고 정권을 잡아야 돼. 그 사람들이 다 모이는 자리를 고릅시다. 그래서 고른 게 우정총국 개국축하연입니다. 우정총국은 현대적인 우체국입니다. 이 우체국을 오픈하는 개국축하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거 아니에요. 이날을 디데이로 잡았어요. 현재 우정총국의 위치는 저기 종로구에,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 보시면 조계사라고 있어요. 그 조계사 사찰 부지 옆에가 바로 우정총국입니다. 그 자리가 지금도 우정총국 터였다는 편말이 남아 있어요. 자, 우정총국 개국축하연을 디데이로 잡아요. 정변을 일으킬 디데이로 잡고 실제로 그날 합니다. 진행을 하고, 왕과 왕비, 왕 부부에게는 거짓말을 하죠. 마치 다른 사람들이 정변을 일으킨 것처럼 하고 구해주는 것처럼 왕과 왕비를 인질로 잡습니다. 왕과 왕후의 거처를 그 우정총국에서 멀지 않아요. 그쪽에서 안국동에서 개동이라는 데 일대로 올라가는 지금의 그 현대 사옥 있는 자리가 있어요. 창덕궁으로 가는 길목에, 거기에 조그마한 사당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경우궁이라는 사당 건물이 있었는데,
그 수빈 박씨라고 하는 분의 나중에 수빈 박씨의 아드님이 또 왕이 되거든요. 순조가 됐는데 순조의 생모죠. 그분의 사당이 사당이 존재했었는데 거기가 경우궁이었어요. 급한 대로 거기로 거처를 옮기고 사실상 보호를 한 게 아니라 인질로 잡은 거죠. 이 왕 내외가 급진파의 손에 있으면 교지도 내릴 수가 있고 왕이 동의한 개혁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사실 고종은 그때까지만 해도 사태 파악이 잘 안 됐던 것 같고 뭔가 정말 뭔가 별난이 났는가 보다라고만 생각을 해서 자기가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지만 그러면서 정변에 발발하고 나서 신속하게 모든 일이 진행이 돼서 개화당 정부가 만들어집니다. 정부가 수립이 되고 민씨 정권의 주요 인물들을 그 자리에서 제거한 다음에 정부를 만들고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지 개혁정강을 발표해요. 이게 14개조 개혁정강입니다. 정치와 경제 파트에서 나온 부분이 있는데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여기에 불만을 품은 세력들이에요. 개화당은.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오죠. 청나라에 대한 조공, 허례 허식 폐지하자. 이제 우리 속국처럼 가지 않는다. 그리고 능력에 따라 관리 등용하자. 이 구시대적인 마인드 버리자. 그리고 나중에 고종이 좀 반발할 수밖에 없는 내용은 이런 거였겠죠. 입헌군주제 하자. 실제로 왕은 있지만 군림하지 않는 이 형태. 요거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경제적으로는 해상공국을 없앱시다. 그러니까 올드한 옛날 버전 없앱시다. 보부상을 보호하는 기관을 없애버립시다. 이게 나중에 또 문제가 되죠. 그리고 국가의 재정, 호조라는 대로 일원화시켜서 경제적으로 구멍이 여러 개 나지 않게 하자.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개혁 정강들이에요. 요런 거를 발표를 하고 개혁을 시작을 했는데 정변은 실패합니다. 아주 빠르게. 왜냐면 청나라의 군대가 빠르게 투입됐기 때문인데 청나라의 군사 개입 때문에 일본군이 약속을 어기고 철수를 해서 3일 만에 실패함. 이게 무슨 소리냐면 김옥균을 필두로 한 개화당이 아무런 군사적인 베이스도 없이 이런 정변을 일으키진 않아요. 청나라가 우리나라의 내정 간섭이 심해지는 상황이죠. 이모군란 이후로 이모군란을 수습해준 청나라의 어떤 간섭과 힘이 우리나라 내부에서 너무 커집니다. 일본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져요. 일본은 청나라가 우리나라에서 떵떵거리는 게 아주 못마땅할 겁니다. 그래서 김옥균은 그 점을 좀 착안을 해서 일본과 접촉을 합니다. 정변을 일으켜서 청나라 세력을 몰아내는데 힘을 보태달라고 일본에게 요청하는 거죠. 일본으로서는 전혀 거절할 필요가 없는 조건이죠. 우리가 도와주겠노라 라고 김옥균에게 약속을 한 겁니다. 김옥균은 어쩌면 이 일본에 도와준다라는 말에 좀 너무 많이 기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이 당연히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만 생각을 하고 정변을 일으켰는데 막상 청나라 군대가 대규모로 군사 개입을 하고 났더니 일본이 발을 뺍니다. 일본이 약속을 어기고 군대를 빼는 바람에 3일 만에 이 정변은 실패하게 되어서 이거를 일컬어서 갑신정변을 일컬어서 3일 천하라고도 부르죠. 이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항상 모든 사건은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데 누구한테 좋은 거고 누구한테 나쁜 결과를 갖다 줬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이모군란과 마찬가지로 갑신정변도 우리나라 내부에서 일어났지만 외국의 세력이 다수가 좀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결과를 초래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맺어진 조약, 한성조약이라고 하는데요. 뭔 조약이냐면 일본에 배상금을 지불한다예요. 왜냐하면 이 정변을 휩쓸려서 일본도 피해를 받은 게 있다. 정말 뻔뻔하죠.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하고 일본 공사관이 요때 요 정변 때문에 타격을 받았으니까 공사관의 신축 비용도 니네가 다 부담해 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텐진 조약은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맺어진 조약이에요. 이게 뭐냐면 지금 정변은 조선에서 일어났는데 군대를 파견한 건 두 나라란 말이에요. 일본과 청나라 군대가 대치를 했단 말이죠. 여기에서 이 두 나라가 전운을 감지하고 이런 약속을 합니다. 텐진 조약. 조선에서 지금 이제 청나라와 일본 군대 모두 철수하자. 그리고 만약에 조선에 어느 한쪽이라도 군대를 파병하게 되면 알려주자. 미리 알리자. 왜 군대를 파병하는지를 미리 알리고 같이 파병을 하는 것으로 서로 단독으로 군대를 파병하지 않겠다라는 모종의 약속을 한 거예요. 그게 텐진 조약입니다. 이 조약 때문에 나중에 뭔 일만 터지면 둘이 같이 군대를 보내게 되는 거죠. 우리한테는 하등 좋을 게 없는 조약들입니다. 그럼 갑신정변 이후에는 어떻게 됐느냐? 사실 저거 이후에 여기에 연루된 사람들 굉장히 많이
혼란을 겪고 뭐 죽거나 다치거나 망명을 떠났고요. 갑신정변 이후에는 여전히 우리나라 내부에서 청나라 입김이 세요. 왜냐면 여기도 보니까 청나라가 또 개입을 했네요. 이모군란과 갑신정변 두 가지의 공통점은 해결을 위해서 둘 다 청나라의 힘을 썼다는 겁니다. 여기에 일본이 자꾸 숟가락을 얹어놓고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선에서 청나라의 영향력이 입김이 줄어들기는커녕 계속 세지니까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나라도 청나라를 좀 견제하려고 시도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른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이 러시아가 또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 아니겠어요? 러시아하고 교섭과 접촉을 시도하니까 영국군들이 또 남대없이 영국군들이 튀어나옵니다. 러시아를 라이벌로 생각했었던 나라가 영국인데 우리나라가 러시아랑 갑자기 접점을 찾으려고 하니까 저러다가 러시아 애들이 내려오는 거 아니야? 내려가서 한반도 쪽에 좀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 아니야? 이게 좀 불안해지는 겁니다. 너무 세력 커질 것 같은데? 그래서 영국에서 러시아가 남진을 하면 큰일이다. 남진으로 내려오면 큰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래쪽에 있는 우리나라 그 남해 쪽에 있는 거문도라는 섬을 불법적으로 점령을 합니다. 우리한테 하등 동의를 구하지 않은 일이에요. 2년 정도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한 사건이 있었고요. 거문도에다가 본인들 이름에 맞게 양식에 맞게 이름도 붙여놔요. 해밀턴 섬, 포트 해밀턴이라는 이름을 자기들이 붙여놓고 거문도를 점령을 합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세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도 청나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러시아를 끌어들이려고 했고 러시아가 정말로 끌려 들어올까 봐 겁이 났던 영국이 또 이런 사건을 일으키고 있고 그리고 나서 너무 열강의 각축 무대가 되니까 드디어 뭐 중립화론 이런 것도 나와요. 중립이 뭐예요? 깍두기죠.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게 되려는 중립화론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를 놓고 주변에 센 나라들이 물고 뜯고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유길준이라는 분과 독일 부영사 부들러라는 사람이 야 이거 좋지 않은 방향이다. 지금 무슨 자꾸 전쟁에 휘말리도 이렇게 하냐. 한반도는 그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정책을 써야 된다. 중립국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게 됩니다. 물론 되진 않았어요. 중간 깍두기도 힘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으려면 그 어디에도 휘둘리지 않을 힘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럼 주로 이런 게 어떤 자료로 나오냐? 이모군란 자료입니다. 이모군란 당시의 모습을 기록한 개인의 어떤 문집 기록을 가지고 오는 것들이 있어요. 난군이 궐을 침범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저게 이모군란의 이 난군들이겠죠. 나라 재정이 고갈돼서 각 영이, 군대예요, 군대에 각 영이 군인에게 지급할 봉급을 몇 개월 동안 지급하지 못했다. 이모군란의 원인이죠.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중전에 국상이 공표됐대요. 흥선대원군이 이 난리를 수습하고 난 다음에 왕비가 죽었다고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왕비가 죽은 줄 아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유언비어처럼 터져 나오는 시기에 이제 사적 기록물입니다. 요거를 보고 여러분들은 이모군란이 어떤 과정으로 일어났구나라는 거를 파악하시면 되고 자, 갑신정변 보겠습니다. 갑신정변. 대한개년사도 많이 나와요. 여기 보니까 우정국 총판. 일단 여러분 우정국이라는 단어에서 머릿속에 갑신정변이 뿅 하고 들어오셔야 되고 우정국의 개국축하연이 있었는데 여기서 거사가 진행이 되었고요. 민영익이 중상을 입고 되돌아와 대청 위에 쓰러졌다. 여러분 민영익은 대표적인 민씨 왕족의 민씨 정권의 핵심 인물이죠. 명성 황후의 조카고요. 제거 1순위였을 겁니다. 그래서 집중 포화를 받은 건데 동맥이 끊어지고 몸에 여러 가지 선이 끊어져서 정말 그야말로 사경을 헤매는 상태에서 숨 넘어가기 직전에 이제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대로 냅뒀으면 100%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민영익을 치료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었던 외국 의사입니다. 알렌이라고 하는 의사가 이 사람을 외과 수술로 치료를 하게 돼요. 그래서 민영익이 살아납니다. 알렌은 요거의 공을 크게 치하를 받고요. 그때 명성황후가 너무 기뻐가지고 굉장한 거금을 내려줬다고 되어 있어요. 이 거금이 도대체 얼마냐를 놓고서는 자료마다 액수가 조금 다른데 지금 시가로 환산했을 때 몇십억에 해당하는 돈을 이제 사리금으로 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엄청난 외과수를 인정을 받아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을 개원하는 데에 이 알렌이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알렌이 세웠던 병원이
저기 신촌 일대에 맨 처음에 광해원이라고 세웠다가 한 달 만에 이름을 제중원으로 바꾸고 거기가 오늘날의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연세 세브란스 병원. 이거랑 좀 연결이 되어 근대적인 의술이 들어오게 되는 정착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사건에 이 인물이 민영익이 있습니다. 알랭과. 자, 14개조 개혁정강. 개화당이 발표한 개혁정강이다. 대원군을 가까운 시일 안에 돌아오게 하고 청에 조공하는 거 안 한다. 청나라로부터 벗어나려는 목적이 아주 세고요. 자, 문벌 폐지, 인민평등, 능력에 따라 관리를 등용한다. 이거 개화파, 개화 정책의 핵심이죠. 기존에 있었던 신분제라던가 사람을 차별하는 거를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갑신정변 이후에 나오는 정세, 대표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여전히 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러시아와 접촉을 하는데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영국이 급격하게 거문도 사건이라는 걸 일으켰다.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요거 알아주시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일어났었던 중요한 근대 시기 운동입니다. 동학 농민운동이라는 게 있는데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동학 농민운동은 아주 중요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실제로 갑신정변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어떤 개화 정책이고 어떤 운동이었지만 동학 농민운동은 농민들이 시작했기 때문에 아래로부터 올라가는 형태의 운동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너무나 중요하고 크게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1차와 2차에 일어난 원인을 좀 차이를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학이 무엇이냐? 근대 시기 우리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왜 해외의 어떤 사상이나 종교들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천주교가 들어오잖아요. 천주교 들어올 때 서양의 학문이다라는 뜻으로 서학이라고 들어왔었는데 여기에 반하는, 여기에 대응하는 입장에서 동학이라고 하는 게 창시가 됩니다. 동학. 이 동학은 기존에 있었던 종교의 좋은 점들만 다 모아가지고 만들어낸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동학의 교세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점점 꼴을 갖춰가는 거죠. 두 번째 교주였던 최시영의 적극적인 포교 활동, 그리고 포접제라고 하는 제도가 마련이 되면서 교세가 굉장히 착실하게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교조신원 운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동학을 창시했었던 최재우가 혹세무민한다라는 거를 하고 사람들을 가머니솔로 꿰어서 하는 약간 이런 이단 취급받고 죽었단 말이죠. 명예를 회복하는 활동을 합니다. 명예회복. 그리고 동학을 종교로서 인정해달라라고 하는 포교의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서 삼내라는 지역에서 집회를 합니다. 지금 우리 어디서 막 집회하는 것처럼 똑같이 교조신원, 우리의 동학의 교주의 명예를 회복해 주시오. 그리고 우리 동학 탄압하지 마시오. 종교의 한 갈래로 자유를 주시오. 라고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였던 집회 첫 번째가 삼내 집회고요. 요 시기에 우리가 좀 나라가 혼란스럽거든요. 서양 세력 막 들어오죠. 막 전쟁 나죠. 완전히 너덜너덜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 농민 집회에서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동학의 어떤 교세라던가 동학 자체의 얘기만 하다가 점점 이런 말이 나와요. 보은 집회에서는 보국 안민이란 글자가 나옵니다. 나라를 보호하고 편안하게 백성을 구한다.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이런 식의 기치를 내걸고 사람들이 집회를 하는 거고 척, 외양, 창의입니다. 척, 외양, 창의. 끊어 읽자면 척, 외양, 창의가 될 텐데 배척한다. 일본과 서양 세력을 배척한다. 배척하고 창의, 군사를 일으킨다라는 뜻입니다. 의병을 일으킨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일본과 서양 세력을 배척하며 일어나는 의병들이다라는 거죠. 척, 외양, 창의 이런 게 전개가 되고 네, 동학 농민운동을 살펴볼 건데 여러분 동학 농민운동은 1차하고 2차가 있어요.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났고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1차, 2차가 지금 또 이렇게 표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요게 1차 원인과 2차 원인, 성격,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1차 동학 농민운동. 자, 농민운동이죠. 첫 번째는 정말로 너무 살기 힘들어서 일어난 거예요. 자, 전라도 고부로 내려가겠습니다. 여기 고부 군수 조병갑의 횡포라고 나옵니다. 조병갑. 이름도 참 외우기 쉽죠? 이 조병갑이라고 하는 탐관오리가 있었어요. 그냥 이름 끝에 갑이 들어가니까 갑질을 했다라고 여러분들 외우셔도 됩니다. 굉장한 횡포가 있었고 결국 견디다 못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전봉준이라는 인물이 히어로가 등장을 하죠. 뭐 영웅이라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위인에 가까운 사람이죠. 전봉준이 주도를 해서 농민군을 모아요.
이렇게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고부의 관할을 습격을 합니다. 심지어 관청을 습격한 게 성공을 했어요. 요게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정부에까지 보고가 올라갑니다. 위에까지. 왜냐면 이건 하극상이니까. 하극상이죠. 농민들이 관청을 습격하는 거는. 근데 정부에서 뭘 했냐면 자, 이렇게 밀란이 일어나면 조선시대에는 조선 후반에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파견을 해요. 한번 조사를 해봐라. 왜 얘네가 밀란 일으켰는지, 이게 누구의 잘못인지 조사를 하고 관련자들을 처벌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 이전에 임술농민봉기라고 있었어요. 진주밀란이라고도 하죠. 임술농민봉기 때도 크게 이제 봉기가 너무 크게 일어나니까 그때 철종 때였는데 철종의 안핵사로 박규수란 사람을 파견을 하고 박규수가 조사해 보니까 얘네들 밀란 일으킬만 하더라. 너무 힘들다. 삼정의 문란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삼정이정청을 설치했다. 옛날에 배웠던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거랑 마찬가지로 안핵사를 파견을 하기는 했는데 사태를 조사하고 조병갑을 처벌하고 뭔가 이거를 해결책을 마련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용태라고 하는 안핵사는 전혀 다른 행태를 보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극상을 했다는 거에만 집중을 해서 농민 탄압을 하는 거예요. 대화가 되지 않죠?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에 사람들이 모여서 제대로 봉기를 하게 됩니다. 백산이라는 지역에 모여서 우리가 고부 관청을 습격한 것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는 정말 죽기 살기로 농민운동을 진행해야 되는 시점에 온 거죠. 전봉준 등이 경문, 우리가 왜 일어나는가 혹은 사람들한테 같이 일어나 주세요를 말하는 어떤 문장이에요. 경문과 우리가 어떤 원리에 맞춰가지고 이 운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강령을 발표를 합니다. 그게 이제 백산집회예요. 백산집회를 시작으로 이제 동학농민운동에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모여들게 되고요. 황토현 황룡촌으로 지역을 살살 올라가면서 크게 전투를 하는데 관군에게 계속 승리합니다. 중요한 건 이겼다는 거예요. 농민군이 관군에게 승리를 하면서 쭉쭉쭉쭉 올라가서 급기야는 전주성을 점령을 합니다. 전주성. 전주는 경기전이라고 태조 어진도 있는 곳이죠. 매우 중요한 요지입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요거 좀 심각하다라고 느끼게 되고 정부에선 어쨌든 진압에 실패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또 SOS를 요청을 합니다. 이런 내부 분란이 생기면 항상 청나라의 군사 지원을 요청을 했었죠. 이모군란 때 그랬던 것처럼 갑신정변 때 그랬던 것처럼 청나라에 SOS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또 도와주겠다고 왔는데 청나라 군대가 아산만에 들어오고 나서 이 친구들 갑신정변 때 텐진조약 맺은 거 있잖아요. 청나라하고 일본 둘이 약속한 게 있죠. 서로 조선에 파병할 때는 같이 얘기하고 같이 파병하는 걸로 해. 싸우지 말자. 뭐 이렇게 합의를 본 게 있는데 요 텐진조약 때문에 일본 군대도 덩달아 우리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인천에 들어옵니다. 이 그림이 좀 이상하죠? 우리나라 정부도 이거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 내부의 분란을 잡겠다고 외국 군대를 2팀이나 끌어들인 셈이 됐잖아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정부에서도 하고 이걸 보고 있는 농민 군대도 이거 그림이 좀 요상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우리들끼리 싸워서 우리끼리 해결해야 되는데 너무 외세를 끌어들였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정부가 아차한 거죠. 그리고 농민 군대도 정부의 불만은 있지만 나라를 망하게 하겠다라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에 둘의 니즈가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화해를 도모를 하게 됩니다. 이게 전주화약이에요. 농민군이 정부와 청나라, 농민군대가 정부하고 약속을 해요. 지금 청나라하고 일본 군대 왜 들어온 거냐. 군대 철수하도록 하고 우리가 원하는 건 요런 내용이다. 요런 것들 좀 고쳐줘. 라고 하는 패정개혁을 내밀어요. 이거를 오케이 해준다면 우리는 해산하겠다. 이제 딜이 된 거죠. 그래서 정부도 오케이 알겠어. 그래서 이 전주 화약을 화해를 한 거죠. 화약을 체결을 하게 돼서 실제로 개혁이 진행이 됐어요. 농민군대는 집강소라는 걸 설치를 농민군이 실제 해서 이거 일종의 자치기구입니다. 여기에서 원하는 패정개혁을 진행을 했었던 거고 정부도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교정청이라는 걸 따로 설치를 합니다. 정부에서 만든 거하고 정부에서 설치한 거하고 농민군이 설치한 게 각각 다르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 이대로만 흘러갔으면 참 좋을 텐데 우리가 어쨌거나 외국의 군대를 물리기 위해서 서로 합의점을 찾아낸 거죠. 그런데 동학농민운동은 1차에서 끝나지 않고 2차로 접어들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청나라 군대는 여기 있을 명분이 없잖아요. 청나라 군대는 철수를 준비하는데 일본 군대는 도통 물러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습적으로 일본 군대가 경복궁을 점령합니다. 아마도 일본군은
이전에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을 거치면서 계속해서 청나라의 주도권을 뺏겼단 말이에요. 조선에 대한 주도권을 청나라가 계속 가져가니까 어떻게 좀 꼬투리 잡을 만한 거 없을까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는데 요게 터진 거예요. 이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기왕에 군대 끌고 온 거 이제 일본의 확실한 세력을 조선에다가 내리고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기습적으로 경복궁을 점령하고 왕을 어떻게 보면 인질로 잡습니다. 여기에 동학농민 군대가 또 충격을 받아요. 아니 우리가 화해까지 했는데 부르지도 않은 일본 군대가 경복궁을 점령해? 이거는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부가 어쨌든 시원하게 해결해 준 건 아니지만 해결을 하려는 의도를 보이면서 집강손이 교정청이니 뭔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외세 세력이 이제 공격을 하는 입장이 처해진 거죠. 이제 나라를 구하는데 우리가 힘을 보태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쭉 벌어지고 있을 때 일본과 청나라 사이에서도 굉장한 알력 다툼이 있었어요. 청나라 입장에서는 기습적인 경복궁 점령 약속 어긴 거잖아요. 청나라는 군대 빼려고 하는데 너네 뭐야? 왜 텐진 조약 안 지켜? 우리가 군대를 물리면 너네도 군대를 물려야지. 왜 경복궁 점령해? 드디어 군사적인 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청일 전쟁입니다. 이것도 심지어 일본이 선제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전쟁이 생기는데 우선 결과만 놓고 보면 청일전쟁에서는 일본이 승리합니다.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되고 청나라는 이때부터 이 세력권을, 주도권을 일본에 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2차 농민봉기. 정부가 추진했었던 개혁이 사실 조금 지지부진했고요.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었고 일본의 내정 간섭 매우 심하고요. 내정 간섭 정도가 아니라 경복궁을 점령해버렸잖아요. 우리나라 왕을 인질로 삼은 것처럼. 그래서 농민군들이 야 이거 우리 그대로 볼 수가 없다. 사실 여기에는 우리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 이 동학농민운동 때문에 어쨌거나 일본군이 들어오게 된 거니까 이거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이제 우리도 국민으로서 이제 뭔가를 해야 할 때가 왔다. 그래서 농민군대가 두 번째로 다시 봉기를 하는 게 2차 동학농민운동이고요. 이건 좀 성격이 다른 거죠. 첫 번째는 그냥 정말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 정부의 개혁을 요구하면서 일어났었던 운동이라면 두 번째는 외세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추가로 가지고 일어나는 운동이에요. 삼내에서 재봉기를 하게 되고요. 중간 지점인 충남 논산에서 그 동학의 남접, 전봉준의 남접과 이 손병희의 북접이 만나가지고 대규모 군대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충청도 공주의 우금치라는 데에서 전투를 하게 되는데 이미 우리나라 경복궁을 점령하고 우리나라 정부를 소나기에 넣은 일본군과 관군이 합세한 팀, 이 팀에 맞서서 싸우다가 너무나 열세한 전력의 차이로 인해서 대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냥 패배 정도가 아니었고요. 우금치에 사람의 시체로 산을 쌓을 수 있었다. 모든 강물이 붉게 변해서 흘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한 인명피해를 남기고 끝났죠. 전봉준 등등 동학 지도부가 이때 전부 다 체포가 되고요. 요 동학농민운동이 비록 사실 결과만 보면 그러면 실패로 끝났어요. 실패로 끝났지만 우리가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되고 어떤 식으로 목소리를 내야 되는지를 증명해주는 계기로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인식을 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갑오개혁입니다. 갑오년과 을미년에 연결해가지고 개혁이 진행되어서 갑오개혁이라고 따로 떼서 부르기도 하고 하나로 뭉쳐서 부르기도 하고 그 뒤에 연결해서 일어난 건 을미개혁으로 따로 분리해서 불러요. 1894년과 1895년입니다. 94년이 갑오년이고요. 연도에다가 지금 이름을 따서 한 거고 1895년이 을미년이에요. 그래서 이거의 이름을 따서 갑오개혁, 을미개혁이라고 합니다. 개혁의 내용을 비교하는 게 주로 나오는데 첫 번째 갑오개혁은 이 1894년 당시에 경복궁을 억지로 점령한 일본이 내정개혁을 막 푸시를 하면서 김홍집 내각이라는 걸 수립을 해요. 자기의 정책을 일본의 친일본 정책을 할 수 있는 내각을 수립을 하는 거죠. 그게 김홍집 내각이고요. 그리고 교정청 만든 거 있었죠. 아까 전주화약하면서 이거 폐지해요. 교정청을 다시 폐지하고 최고 결정 기구로 군국기무처라고 하는 거를 설치를 해서 근대적으로 개혁은 여기에서 할 거야 라고 이제 발표를 하게 되죠. 개혁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치와 경제와 사회 파트로 나눌 수가 있겠네요. 정치적으로는 청나라와 사대 관계 완전히 청산한다라는 뜻으로 개국 기원, 기년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나라 연호 같은 거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청나라와의 관계를 끊으려는 어떤 흐름이 보입니다. 이건 일본이 입김을 분 내용도 있겠죠. 그리고 왕실과 정부의 사무를 나누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6조 거리의 그 6조 있죠? 이 6조를 8아문으로 좀 디테일하게 나눕니다. 근대적인 뭔가 개혁을 시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가보개혁, 1차 가보개혁에서 과거제도가 폐지됩니다. 신분의 구분 없이 인재를 등용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악습이라고 하는 거 1차 가보개혁에서 많이 없어졌어요. 사회면을 보면, 또 경제면 먼저 볼게요. 국가 재정을 한 덩어리로 만들죠. 한 덩어리로 만들고, 그리고 은본위제라는 거 실시하고, 국가에 세금 내는 거 돈으로 바꿉니다. 뭐 옷감이나 현물이나 쌀이나 뭐 이런 걸로 두루두루 걷었던 거를 하나로 통일하는 거죠. 조금 더 나라를 살림을 꾸려가기 편하게 모든 제도가 바뀌려고 나름대로 애쓰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드디어 노비가 없어집니다. 자, 과거 제도가 없어지고요. 공사노비법이 혁파됩니다. 이제 노비라고 하는 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일찍 결혼시키는 거 악습 중에 하나죠. 이거 금지. 과부 재혼하는 거 허용하자. 차별하지 말고 고문하는 거, 그리고 아들이 죄지어서 아버지가 벌 받는 거, 아버지가 죄지어서 아들이 벌 받는 거, 이런 연좌제 같은 우리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악습들이 대부분이 폐지가 됩니다. 이게 내용이 좀 복잡하거든요. 동학농민운동과 가보개혁과 그리고 연결되는 을미개혁까지 어디가 다르고 같은지, 원인이 뭐고 결과가 뭔지 여러분 연결해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매우 바트게 붙어서 일어나는 사건들이기도 합니다. 요거는. 그래서 사료로 많이 문제를 내요. 이렇게 어떤 건지를 알아볼 수 있는 그 당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유출을 하게 합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몇 달 전부터 서울에는 이거 얘기밖에 없대요. 이 가라고 하는 사건이나 인물 얘기겠죠? 이들의 대표 21명이 궁궐문 앞에 모여서 절하면서 상소를 올렸다. 교도들은 처형된 교조 최재우를 복권하고 이거를 인정해 줄 것을 정부에 청원을 했다. 최재우에서 우리는 이것이 동학임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그리고 동학농민운동 너무 중요해서 사료를 가지고 이렇게 두루두루 출제가 됩니다. 사건이 전개된 지역을 힌트로 주로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학농민운동이 좀 길게 일어나는데 어디에서 몇 번째로 진행된 건지는 지역의 명칭을 보고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1차 볼게요. 1차 19세기 말 폭정을 제거하고 백성을 구한다. 나라를 돕고 백성을 편하게 한다.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는데 회차별 방송 내용이라고 나오네요. 만석보라고 있고, 전주성을 점령하고 전주화약을 체결하는 농민군. 이거는 1차에 해당하는 거구나. 여기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금치 전투입니다. 공주 우금치에서 남접, 북접 연합군이 북상하던 중 관군과 일본군을 상대로 격전을 벌였다. 1차가 아니라 2차 동학농민운동인 거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가보개혁 보겠습니다. 이 동학농민운동 이후에 실제로 개혁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간섭을 받기는 했지만 우리가 꼭 필요했었던 개혁의 일부가 이때 진행이 됐다는 거죠. 자, 1차 가보개혁입니다. 개혁의 내용, 귀천에 상관없이 인재를 선발한다. 마침내 과거제도도 폐지가 되어 공노비와 사노비에 관한 법을 혁파한다. 이거는 이제 노비를 없애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이제 신분적으로 평등을 추구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는 게 제1차 가보개혁의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2차 가보개혁이랑 을미개혁 한번 보겠습니다. 2차 가보개혁, 두 번째로는 어떻게 일어나냐? 1894년에 1차가 일어나고 나서 95년까지 살짝 연결이 됩니다. 그게 두 번째인데, 청일전쟁이 94년도에 발발을 하고 아직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인데 이 청일전쟁에서 승기를 잡고 있었던 일본이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동시다발적으로 청일전쟁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 근대사 파트에서 우리가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게 특정 사건이 일어나고 끝나고 다음 사건, 일어나고 끝나고 다음 사건, 이렇게 반드시 되지 않고 여러 개의 사건이 중첩돼 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는 과정에 뭔가가 같이 연결돼서 이렇게 이루어지기도 해요. 자, 청일전쟁. 오랫동안 조선을 두고 종주권을 두고 싸웠잖아요. 이 두 나라가. 드디어 그걸 뺏어올 수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청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일본이 재빠르게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간섭을 시도하죠. 군국기무처 없애버립니다. 군국기무처를 폐지하고 두 번째 내각을 구성을 해요. 자기들의
어떤 변화한 상황에 맞춰가지고 조선을 이끌 필요가 있는 꼭두각시들을 다시 배치를 하는 거죠. 김홍집, 박영효, 연립내각을 구성했다. 김홍집은 계속 들어간다라는 특징이 또 있어요. 한편 고종은 그럼 뭐 했느냐? 이 고종은 독립서고문을 마치고 개혁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홍범 14조를 반포합니다. 고종도 고종 나름대로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지금 나라가 너무 혼란스러운데 이제 왕으로서 내가 나라를 제대로 잡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을 했겠죠.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뭔가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라고는 여겼을 거예요. 그래서 발표한 게 홍범 14조입니다. 주요 내용은 청나라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겠다. 사실은 뭐 남의 나라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그 의미의 독립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왕가와 국가사무 혼동하지 않습니다. 지금 옛날이랑 달라지는 측면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 걷는 거 이거는 한 측면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하는 것으로 이전에 폐단이라고 생각됐었던 부분들을 일부 수정하고 개선하면서 이제 홍범 14조를 반포를 하고 개혁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는 거죠. 내용을 좀 보면 잠깐 메모에도 나왔지만 내각과 7부로 뭔가 개편이 들어가고요. 지방행정구역을 8도에서 23부로 또 개편한다. 사실 이건 일본의 입김이 조금 다소 들어가기는 했지만 그 사이사이에 우리가 원래 추구했었던 바들이 조금씩 반영이 됐어요. 자, 여기 나오는 것 중에 재판소를 세워서 사법권이 독립됐다라고 나와요. 이전까지는 그 지역의 사또가 그걸 다 했었는데 드디어 사법권이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이건 나중에 이것만 하는 데에서 따로 처리한다는 거죠. 사또가 맘대로 너 유죄, 너 죄인 이렇게 이제 못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게 2차 갑오개혁입니다.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단어, 요게 정답으로 나오는 출제되는 문제가 많지는 않지만 보기에 선지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게 언제 해당하는 거였는지를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어요. 뭐 훈련대, 시위대 설치하고 요것도 선지에 많이 나와요. 교육 입국 조서라는 게 있습니다. 한성사범학교 관제가 나온다. 한성사범학교. 학교 만들려면 선생님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육을 어떻게 할 거야? 라고 교육 입국 조서라는 걸 만드는데 근대적인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고종이 직접 발표를 했고요. 이렇게 근대적인 교육을 하려면 뭐 학교도 세워야겠지만 교사를 양성하는 게 급선무죠. 그래서 서울에 한성사범학교라고 하는 게 설립이 됩니다. 교사를 육성하는 학교인 거죠. 그리고 연도가 넘어갑니다. 1895년 을미년이에요. 을미년은 여러 가지 일들이 번갈아 지금 일어나요. 자, 여러분 청일전쟁에서 위에서 일본이 승리한 상태, 일본이 이겼어요. 그래서 일본이 청나라한테 매우 많은 배상금과 플러스 요동반도 내놓으라고 합니다. 요동반도 땅을 뺏을 뻔했죠. 그런데 그 땅을 뺏을 뻔한 거를 러시아랑 프랑스랑 독일 3국이 간섭을 해서 땅을 토해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을 힘으로 눌러버린 거예요. 러시아를 주축으로 해서. 이게 3국 간섭인데 이 3국 간섭을 매우 눈여겨보고 있었던 고종과 민비가 친러시아 내각을 설립을 하려고 하죠. 우리가 러시아랑 갑작스럽게 굉장히 친해지게 되고 그래서 조선 안쪽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일본의 세력을 이 러시아 세력으로 견제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일본 입장에서는 청나라라고 하는 저 덩치 큰 곰을 무찔러 놨더니만 더 큰 곰이 지금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러시아. 좋지 않겠죠. 그래서 이 러시아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명성황후를 죽여버리는 최악수를 두게 됩니다. 이게 을미사변입니다. 을미년에 일어난 끔찍한 사건이란 뜻이죠. 그리고 친일 내각을 수립하고 개혁을 단행을 해서 사람들의 관심사를 돌리려고 하죠. 이 을미사변을 일본이 했다라고 하는 건 일본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이건 일제에 의해서 진행된 만행인 사건이다라는 걸 지금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무슨 개혁을 했느냐? 뜬금없이 연호를 제정을 해요. 건양이라는 연호를 쓴다. 이것도 선지에 많이 나오니까 하나 볼게요. 이게 을미개혁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통 음력으로 쓰잖아요. 근데 이제 태양력을 본격적으로 서양의 태양력을 양력을 쓰면서 양으로 나아간다라는 뜻의 건양이라고 하는 연호를 쓰고요. 서양식의 뭔가 제도를 따르겠다라는 거죠. 이 연호 자체로. 군대를 둡니다. 친위대가 있고 진위대라고 하는 지방군대로 군대를 개혁하고 그리고 제일 크게 이슈가 됐던 건 아무래도 단발령이죠. 머리를 이 남성분들이 지금처럼 짧게 머리를 자르는 형태. 예전에는 머리 안 자르고 상투 틀었었잖아요.
이게 아주 오래된 옛날 풍속의 대표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상투를 없애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단발령을 시행해서 굉장한 어떤 단발이 있었죠. 우리는 유교 국가였기 때문에 유학의 영향으로 그 부모가 준 거는 다 소중하다라고 여기는 문화를 가지고 있죠. 머리카락 함부로 자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 머리를 막 함부로 막 자르는 것 자체가 불효한다라고 해서 좀 대중적인 어떤 거부감을 이끌었었던 게 바로 단발령이에요. 요런 일련의 사태가 터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왕비가 죽었잖아요. 궁궐 한복판에서. 경복궁 한복판에서 왕비가 살해당하는 사건을 겪고 나서 당연히 왕은, 고종은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 몸을 피한 사건을 우리가 아관파천이라고 부르고요. 을미사변으로 고종은 신변의 위협을 느꼈고 러시아는 또 한편으로는 조선 안쪽에서 본인들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기에 찬동을 한 거죠.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동을 합니다. 친러파가 러시아 공사 베베르와 함께 고종을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겼죠. 사실 이것도 쉽지 않았어요. 경복궁을 일본 군대가 2,000명이 막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몰래 나왔고요. 궁녀의 가마에, 궁녀도 아니죠. 상궁의 가마에 몰래 숨어서 이제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을미개혁, 일본을 주축으로 진행됐었던 을미개혁이 중단됐고요. 이게 중단됐고 러시아의 내정 간섭 플러스 러시아가 혼자서 다 먹는 거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았던 서구 열강들이 덩달아 우리나라에 달려들어서 이권 침탈의 온상지가 됩니다. 이게 좋은 거였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고종도 고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지금 궁궐에서 부인까지 살해당한 이 시점에 자기가 남의 나라 공사관으로 거의 망명비스무리하게 와 있는 상황에서 나라 망할 것 같겠죠.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이제 뭔가 변화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대한제국이 들어오게 되는데 대한제국이 들어와서 개혁을 할 수 있는 베이스를 여러 방면에서 마련을 하게 돼요. 그 활동의 연관성을 갖고 만들어지는 단체가 독립협회입니다. 독립협회. 일단 서재필을 다시 들어오라고 이제 부탁을 한 것 자체가 고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 이 두 사람 사이가 사실 싹 그렇게 얼굴을 마주볼 사이는 아니에요. 서재필이 누구냐? 서재필은 갑신정변에 참여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처참하게 실패한 갑신정변 이후에 본인 혼자만 목숨을 간신히 건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산전수전 다 겪고 의사가 되신 분인데 서재필의 가족들은 전부 죽었습니다. 역적으로 몰려서 처형당한 사람도 있고요. 그때 당시에 몸을 피할 당시에 서재필이 갓난쟁이 아기가 있었는데 이 엄마도 죽어가지고 그 갓난이를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이 갓난이가 굶어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불행을 겪고 끔찍한 기억을 아는 채로 타향살이를 시작을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의사 자격을 취득하고 영어도 유창한 상태가 되어 있는 그나마 자리를 잡고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 서재필을 다시 불러드립니다. 서재필을 불러들여서 여러 가지를 추진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서재필이 고종은 싫어했지만 나라에 대한 애정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온 서재필이 독립신문 창간에도 관여를 하고 독립협회라는 걸 만듭니다. 독립협회. 남궁옥이라는 사람이랑 같이 여러 명의 사람들과 같이 뜻을 모아서 자주 독립국가 건설을 목표로 독립협회를 만듭니다. 여기 협회에서 굉장한 활동을 하거든요. 자주 나올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어떤 뿌리 같은 게 여기에 나와요. 만민공동회라는 게 나옵니다. 근대적인 민중집회를 처음으로 실시를 하죠. 만민공동회, 누구나 다 모여서 발언을 할 수 있는 집회, 연단을 만듭니다. 민권신장을 추구를 하고 여러 가지 악습을 없애는 회의라던가 토론이라던가 이런 거 다 같이 진행을 하고요. 다른 나라가 뺏어가려고 했었던 우리나라의 이권을 이 집회로 많이 지켜냅니다. 러시아가 저기 부산 쪽에 저령도에 조처하겠다 요구한 것도 반대 집회를 통해서 막아냈고 한러은행 같이 어떻게 보면 경제권 장악하겠다는 거거든요. 러시아가 요거 폐쇄 요구하고 러시아 재정 고문 들어오는 거, 군관 오는 거 우리 용납할 수 없어. 너무 심한 내정 간섭 거부한다. 이런 것들을 이권 수호 운동을 이 만민공동회 방식을 차용해서 열심히 진행을 합니다. 조기의 성과도 갖고 있었고요. 소기의 성과도 이루고 있었고 관민공동회라는 걸로 발전을 해요. 그냥 일반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하는 집회에서 실제로 관민공동회로 바뀌어가지고 실제 여기에 관리가 들어가서 실제로 그 내용을 정리해서
왕에게 올려서, 황제에게 올려서 제가를 받는 형태의 어떤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헌의 6조를 결의하고 고종의 사인을 받게 되는 거죠. 자, 헌의 6조. 외국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가 모두 협력해서 전제 황권을 공고히 하자라고 계속 나오는데, 이미 여러분 요 사이에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독립협회가 만들어지는 요 사이에 대한제국의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관민공동회가 이루어졌고, 고종은 요때쯤 되면은 황제로서 재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협회에서 민중들이 너무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민중 계몽운동을 열심히 추진을 합니다. 독립문도 만들고 독립관도 세우고, 이거 아직 일제강점기 되기 전이잖아요. 일본도 사실 들어가 있기는 해요. 청나라로부터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속국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어떤 나라하고도 우리는 이제 뭐 속국이니 뭐니 이런 관계로 가지 않겠다. 우리 자주 독립국가로 가겠다라는 뜻으로 독립문이랑 독립관을 세우고 토론회랑 강연회를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게 되죠. 이런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근대 시기로 사람들의 마인드가 좀 이동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두 번째 가보개혁. 홍범 14조하고 연결해서 두 번째 가보개혁 기억해 주시고요. 또 여기에 김홍집, 박영효라는 분들이 언급이 된다라는 거. 이때 만들어진 이 내각들은 다분히 친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선지를 고를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보개혁 뒤에 1895년에 을미년에 일어난 사건 굉장히 많습니다. 을미개혁도 있고요. 뭐 을미사변도 있고, 을미사변, 을미개혁, 을미사변, 뭐 아관파천 이런 것들이 쭉 연결해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 요거 을미년에 매우 많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 한번 봐주시고 을미개혁이 무슨 내용인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짐이 신민에 앞서서 머리카락을 자르니 단발령입니다. 단발령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거에 반대하는 을미의병도 일어났었죠. 같이 참고로 기억해 주시고, 이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나서 왕이 몸을 피하는 아관파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왕자와 같이 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 사건이죠. 그리고 독립협회, 우리나라의 이권 외국에 빼앗기지 않으려는 여러 가지 활동 진행하고 독립문과 독립관을 세우는 거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독립은 반드시 일본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초기에는 청나라로부터 독립한다는 뜻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립협회 만들어질 때에는 고종이 굉장히 호의적이었다가 나중에 해산되거든요. 이 박정량 내각 나오고 그 순서를 한번 볼게요. 독립협회 활동을 나중에 제한을 하는 어떤 게 좀 보이게 되는데, 독립협회 활동을 제한하는 보수내각 대신에 조금 진보적인 박정량 내각이 들어오게 되면서 뭐가 나오냐면 중추원 관제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약간 독립협회가 추구하는 근대적인 개화 어떤 개혁 활동에 긍정적인 내각이 들어와서 중추원 개편을 하고 의회 설립 운동을 합니다. 이 의회라고 하는 거 오늘날의 국회랑 비슷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치의 어떤 시스템도 조금씩 바꿔 나가려는 흐름이 독립협회를 통해서 나왔던 건데, 이걸 원치 않았었던 사람들이 이런 사건을 일으킵니다. 익명서 사건. 보수 세력이 익명으로 뭘 편지 같은 거를 투서를 보내는 거죠. 황제를 폐위하려고 한다. 입헌군주제 하려고 한다. 입헌군주제가 아니고 완전히 내각제로 완전히 정치 시스템을 바꿔버리려고 한다. 이게 고종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위치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종이 황국협회라는 협회를 동원을 해서 이 협회랑 군대를 같이 동원을 해서 만민공동회를 해산시키면서 독립협회도 덩달아 해산이 되게 됩니다. 자, 황국협회 선지에 자주 나오는 거죠. 정부의 보수 세력인 독립협회에 대항하기 위해서 보수 세력이 독립협회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보부상과 연합해서 만든 단체입니다. 이 보부상들은 자기들의 활동을 독립협회가 긍정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연합을 한 거고요. 그래서 만민공동의 독립협회를 탄압하는 것으로 도구로 활용이 되는 게 바로 황국협회가 되겠습니다. 황국이라는 이름에서 황제의 국가를 지키려는 이 뉘앙스가 조금 느껴지죠? 그런 성격의 단체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고종은 개혁을 안 하려고 했던 거냐? 그건 아니에요.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광무개혁이라는 걸 하죠. 대한제국은 13년간 존재했던 국가입니다. 1910년에 끝나는 것은 저때 일제강점기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이고, 자, 13년 동안 이것저것 시도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보려고 했었어요. 어떤 게 일어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대한제국 만들죠. 고종은 아관파촌으로 머리 터지게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이 나라 망할 것 같은데?
사람 지금 왕비도 죽고 이거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1년 정도 있다가 남의 나라 공사관에 계속 있을 수가 없으니까 1년 만에 러시아 공사관에서 다시 어떤 궁궐로 환궁을 하는데 왕비가 살해당한 경복궁으로는 때려 죽여도 못 가겠죠. 거기로 못 갑니다. 경복궁을 포기하고 바로 옆에 붙어있는 창덕궁도 똑같아요. 창경궁도 똑같잖아요. 거기 말고 내가 신변에 위협이 생겼을 때 이거를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가까이 있는 장소 혹은 아예 일본인들이 군대를 끌고 오는 것 자체가 힘든 장소 그 장소를 골라서 오늘날의 그 시청 앞쪽에 정동이란 동네가 있잖아요. 덕수궁 아시죠? 그 덕수궁으로 환궁을 합니다. 그 당시에 궁궐 되게 조그맸는데 요거를 크게 확장 공사를 해서 덕수궁으로 환궁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국가의 체제를 한번 크게 바꾸게 됩니다. 그 상황은 러시아와 일본이 세력이 조금 균형을 이루는 상태에서 우리나라에서 좀 긴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대한제국을 선포를 합니다. 고종은 연호를 광무로 하고 환구단이 어디냐면 덕수궁 앞쪽에 시청광장이 있어요. 그 시청광장의 뒤쪽에 옆쪽에 프라자 호텔의 사이에 있는 프레지던트 호텔과 프라자 호텔의 사이에요. 웨스틴 조선 호텔인 딱 그 자리에 환구단이라는 게 있었어요. 환구단이라고 하는 천단, 하늘에 제사 지내는 천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하고요. 국호를 발표합니다. 대한제국으로 가는 거죠. 이 광무개혁은 원칙이 구본신참이에요. 약간 복고풍이에요. 복고풍이고 개혁을 하기는 하지만 점진적으로 하겠다. 옛날 제도를 뼈대로 하고 새로운 것들을 참고하면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대대적인 개혁은 아닌 거죠. 이분은 태생적인 한계가 있어요. 왕조 국가에 태어난 왕이잖아요. 왕이 되었고 본인이 황제가 되었고 그러니까 지배자인 왕이나 황제가 없는 국가 시스템 자체는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광무개혁을 하는데 대한국 국제라고 하는 법도 발표를 하고 우리는 전제정치 국가다. 그리고 황제의 권한은 매우 무한하다. 라고 얘기를 또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13도로 행정구역 개편도 하는 식으로 어떻게든 황제권을 좀 사람들에게 널리 보이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요. 황제 직속의 군사기관도 만들어요. 우리가 막 국가원수 이런 말 쓰잖아요. 원수부라는 거 설치를 하고 이게 약간 시대를 역행한 방식의 개혁이었죠. 황제권을 공고히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내부가 막 그렇게 황제권을 공고히 할 만한 어떤 정치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조금 반대로 간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꽤 많은 것들의 소기의 성과를 거둬요. 구석구석 눈을 돌립니다. 저기 북간도 지역으로 이주한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간도관리사를 파견을 하고요. 요거 가끔 선지에 나와요. 고종이 하는 거예요. 대한제국에서. 대한제국 칙령 41호를 반포합니다. 이건 왜 나오겠어요? 독도 분쟁 때문에 그래요. 독도 분쟁. 이때 고종이 독도 우리 땅이야 라는 거를 명시한 칙령을 반포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사료죠. 경제적으로는 토지제도를 경제적으로 근대에 맞게 맞추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양지하문, 지계하문 이런 거 만들어서 땅 조사 한번 싹 하고요. 근대적인 어떤 땅 문서 같은 거 토지 제도를 만듭니다. 지계를 발급해요. 지계. 여러분 지계 발급이 나오면 대한제국이에요. 대한제국. 대한제국 때 광무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됐었던 거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학교를 뭐 여러 개를 짓긴 합니다만은 이때 좀 특별적으로 보이는 거는 실업학교, 뭐 기술학교 이런 것들도 만든다. 이런 거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밑에 퀴즈 풀고 오른쪽에 부가적인 거 살짝 볼게요. 자, OX 해보겠습니다. OX. 이모군란은 구식군인에 대한 차별 대우가 발단이 되어 일어났다. 맞죠? 구식군인들이 별개군에 반발해서 일어난 거니까 그 어떤 차별 대우 중에서 급료 체불도 있었고요. 갑신정변은 우정총국 개국축하연의 일화가 일어났다. 맞죠? 우정총국. 전주화약 이후에 농민군은 자치기구인 교정청을 설치하였다. 동학노민운동 관련된 얘기인데 아니죠. 교정청이 아니라 집강소입니다. 집강소. 집강소 설치니까 이건 아니고 독립협회는 러시아의 저령도조차 요구 반대 운동을 전개했다. 네, 이권 수호 운동으로 이런 걸 합니다. 요건 맞는 거. 자, 2번 영표 해볼게요. 이모군란의 결과 조선과 일본 사이에 자 이모군란 그 구식군인들의 반란 사건 진압하고 나서 조선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조약 제물포 조약입니다. 영국군은 러시아 견제를 구실로 거제도가 아니라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을 했었죠. 제2차 갑오개혁 때 고종이
뭐를 반포했을까? 갑오개혁이죠. 이건 광무개혁이 아니고 홍범 14조를 반포를 하고요. 태양력을 채택을 하는 거는 태양력을 채택하면서 양으로 나아간다는 뜻으로 건양이라고 하는 연호를 쓰는 것은 을미개혁 때 일입니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보고 자, 옆에 이 기출 자료 보겠습니다. 익명서 사건 독립협회 해산 과정에서 주로 나오는 이 사료가 되는데 익명서는 어쩌고 저쩌고 나오고 나라의 체제를 공화정체로 바꾸려고 한다. 그래서 고종의 심기를 굉장히 거슬리게 됩니다. 그래서 고종이 독립협회를 해산하는 방향으로 황국협회를 동원해서 이런 작업을 했었던 거죠. 자, 대한제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지금 고종실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옥세를 받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대한제국 세워지는 얘기구나. 그렇다면 이거는 환고날에서 치러졌었던 즉위의식인 것 같다라고 추정할 수 있겠고 대한국 국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대한국 국제는 대한제국 수립되고 나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대한국 국제라고 하는 요런 제도 자체가. 그래서 전제정치 국가고 황제권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거를 강조했었던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나머지 퀴즈 풀겠습니다. 갑신정변에 대한 설명은 맞는 설명 골라볼게요. 갑신정변은 통리기무 아문이 설치되는 배경이 되진 않았어요. 이거는 더 이전에 초기 개화 정책의 일환으로 설치가 됐던 거죠. 강화도 조약 이후에. 자, 2번이죠. 김옥균, 박영효 등의 개화당이 주도를 했던 게 3.1천하 갑신정변이고 자, 위에 2번 보겠습니다. 패정개혁안의 내용은 자, 패정개혁 그 동학농민운동에서 요구했었던 거죠. 토지의 균등 분배 추진할 수밖에 없죠. 이것 때문에 농민들이 너무 힘든 거니까 요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답은 이거는 1번이고 국가재정을 호조로 일원화하고자 하였다. 이거는 뒤에 연결돼서 나오는 이 개혁에서 추진했었던 거니까 해당 사항이었고요. 자, 3번 을미사변 이후의 사실은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겼다. 을미사변 명성황후가 살해당하는 사건이죠. 그리고 아관파천하죠. 1번이 맞습니다. 김옥균이 정변을 일으키는 거는 이 갑신정변인데 을미사변보다 한참 이전입니다. 시기가 안 맞죠. 광무개혁에 대한 내용, 황제 직속의 원수부를 설치하죠. 국가 원수, 황제권을 무한히 하는 그런 거가 지금 나오게 되고 과거제를 폐지하는 거는 갑오개혁입니다. 1차 갑오개혁 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미니 문제 풀어보고요. 내용이 좀 다소 방대했습니다. 뒤쪽에 근대 시기에 나오는 매우 중요한 사건들. 사실은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하실 때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공부하면 한 4-5개 주제로 나누어서 배우는 거를 한 번에 압축해서 지금 이론을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 근대 시기에 이렇게 많이 일어났었던 사건들, 이모군란에서부터 대한제국의 성립까지 연결되는 요 과정, 요 근대 시기에 기출문제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다음 시간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